재개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큰 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어떤 공부를 할지 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그 재개발 쪽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가장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비례율 같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재개발이 뭔지를 아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비례율이라는 이 표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도시 및 주거및 정비법 관련된 뭐 뉴타운 관련된 뭐 재개발 관련된 어디 법을 봐도 이런 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법령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끝에 가서 이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조합원 분양 수익을 안다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제 권리산정 기준을 아는 거, 조합원들 재산취 금지 규정하는 거, 분양 대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어디 쪽에 포커스 두냐면 입지에다 포커스 두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GTX가 들어온다든가, 뭐 전철역에 가깝다든가, 이제 뭐 그런 사실 그 부분을 보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재개발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을 보는 거죠. 입지가 좋은 입지야, 뭐 한강변이야, 뭐 여기는 뭐 한강 뷰가 보여, 또는 뭐 전철역에서 몇 미터 안쪽에, 이거는 결국은 요거 딱 하나만 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 의미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조합원 분양 수익도 봐야 되고 입지를 통해서 일반 분양 수익도 봐야 되고 조합원 분양 수익을 보려면 분양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또 아파트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금지돼서 쫓겨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 부분도 봐야겠죠. 이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는 거죠. 이제 종전 가치를 이해한다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또 감정 평가를 이해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보상가 잘 받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분모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례율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공식 자체가 이게 관리처분 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알려면 또 관리처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리처분은 그럼 또 누가 하는 거냐? 만약에 LH가 개발 사업을 해주거나 SH가 개발 사업을 대신해주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관리처분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알려면 또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 의결 구조 그리고 조합원들이 가지는 의결의 권리 이제 그거를 또 공부하다 보면은 또 거기 밑단에서 그럼 누가 조합원이냐 누가 조합원이 아니냐 뭐 내가 권리산정 기준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조합원이 아닌 거냐. 내가 자양사동에 권리산정 기준을 벗어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조합원이냐 아니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조합원인가 아닌가요? 자양사동에 권리산정 기준을 벗어난 물건도 지금 되게 많던데 가보니까. 예. 그거 조합원이에요? 아니에요? 조합원이죠. 조합원이에요. 예. 그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현금 청산자라는 말 자체가 조합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청산을 할 때 대물 청산을 받느냐, 현금 청산을 받느냐거든요. 근데 현금 청산을 받는 게 돈으로 받는 거고, 대물 청산 받는 게 아파트로 받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조합원인 거죠. 근데 현금 청산 받는 거랑 여기에 보상받는 거랑 금액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현금 보상자로 있지 않고 미동으로 돌아서죠. 조합원을 포기하죠,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포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보상가로 잡히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 표를 다 이해한다는 거가 재개발을 이해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내역서를 딱 받아보면, 한 앞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쯤에 요 비례율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뽑아낼 때 요 조합원 분양 수익 부분에 페이지를 뽑아내서 내가 읽어낼 줄 알고 일반 분양 수익금 이게 입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일반 분양 수익금이 일반 분양 수익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부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누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결국은 재개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뒤져봐도 또는 뭐 어디를 봐도 네이버를 봐도 재개발 투자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이 부분, 입지. 여기가 좋은 데야. 근데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뭐, 의결권에서 맡겨버리면은 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는 게 저희 재개발 연구회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몇 년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의 내용의 목차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를 수시로 짚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알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지 기초 지식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법령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죠. 참고로 모아타운은 어디 법령에 있는 거죠? 법령 이름이? 빈집 및 소매정비법의 관리지역 지정. 신통기획은 어디에 법령이 있는 거죠? 도시 및 중앙의 정비법에 규정이 별도로 없죠. 예, 없는데 이제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은평뉴타운은 어떤 법으로 됐다 그랬죠? 이제 거기 도시개발법 재개발이 아니었어요. 이제 각 법령들 보는 거, 이제 이게 첫 번째 순서인데 대부분 다 이런 거 안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물건 거래할 때 단서조항을 넘어서 재개발 재건축용, 바꿔서 얘기하면 정비사업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쓰게 돼 있죠. 네, 쓰시나요? 지금 혹시? 안 쓰죠. 안 쓰면 벌금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네. 법령은 꽤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쓰는 건 누가 써야 되냐면 매도자가 써야 돼요. 매도자가 써야 되는데 도정법에는 매도자가 쓰게 돼 있고 매도자가 안 쓰면 벌칙이 없어요. 중개사가 그걸 확인해 주게 돼 있어요. 중개사가 확인 안 해주면 벌칙 500만 원이에요. 왜 지금 이게 별 문제가 없이 있냐면 우선 이거 지독 단속을 하는 구청의 담당 부서가 무슨 과죠? 보통 지적과인가요? 지적과에서 많이 하죠. 지적과는 재개발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중개사고가 많이 터지면 이제 그게 다 불거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들이라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정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 양식이 아니죠. 저의 양식을 만들어서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닫아보시고 닫아서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통기의 모아타운 재개발 공공개발돼서 개념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통기의 모아타운 재개발 공공개발 따라서 물딱지가 다 다르죠. 기준 날짜가요. 신통기획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등기 아니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발표된 날. 근데 그 날짜 기준으로 등기가 완료된 물건.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 전에 착공계만 넣었으면 돼요. 착공계 넣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달리 하느냐라고 서울시한테 물어보면 뭐 답변을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예민한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별도 고시하는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일까요? 신청한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에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는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날짜가 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기본계획부터 구역 지정, 관리처분 인가까지 실무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중개사님들이 안 하시죠.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에 있는 관리처분 내역서 정도나 구역 지정할 때 창립청의 그 책자 같은 것들은 다 받아서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할 게 뭐냐면 분양 대상 규정, 계략적으로 분양 대상 규정에서 물딱지 거래할 때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여러 유형. 제가 최근에 어떤 현장을 봤냐면 용산에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위치가 어디냐면 용문시장 근처예요. 거기에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장 지인이 뭘 했냐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어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지금 쪼갤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없지 않고 있어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갤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건축 개념. 근데 건축가 쪽에서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는 쪼갤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쪼개진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도정법상. 도정법에서는 그걸 아파트를 안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 안 주는 거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만 안 주는 거죠. 이후 건은, 아니, 전에 건 주는 거고 이후 건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가로정비 사업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예요? 가로정비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일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구역 지정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언제 날짜를 두고 있는지를 잘 봐야겠죠. 반대로 지분 합치기도 있어요. 지분 합치기는 좀 선수들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경우죠. 아파트 못 받는 물건들만 모아서 뭐예요? 묶어. 예, 그래서 아파트 받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하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축 쪼개기가 왜 이렇게 재개발에서 성행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신축 쪼개기의 원가가 얼마인지, 그분들이 돈을 얼마 버는지, 예. 뭐 자양사동에 계신 분들 여기 많이 오셨으니까 자양사동에 한 채당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한 동당 보통 많이 아시겠구나. 네. 한 동당 적게는 10억, 많게는 40억 벌었어요. 물론 세 전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신통기의 모아타운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왜 다른지, 이거 왜 다르죠? 법이 다르니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법령들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온라인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어떤 걸 해왔다는 걸 한번 짚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수업 들으실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거다라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래도 법령도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선 도정법이 있고요.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있고요. 리모델링은 어디죠? 리모델링은 도정법에 없어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는 거죠.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빈집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뭐 저희 서울 쪽에는 거의 없으니까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걸 모은 게 이제 모아 주택이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제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재개발이 있고 가로정비 사업법을 포함한 여기 빈집법에서 얘기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는 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면은 이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로 보고 있고, 많이 안 되면은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개발 정비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을 이렇게 불러서 정비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 뒷부분의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요거는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건축 심의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은 뉴타운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뉴타운의 다른 말이 또 재무 촉진 지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왕십리가 뉴타운이고, 왕십리 기름 은평이 뉴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한남 이런 데는 뉴타운이면서 재정비 촉진 지구고, 여기 지금 합정, 망원은 재정비 촉진 지구긴 한데 뉴타운은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은평 여기는 다 뉴타운이면서 재정비 촉진 지구고, 태우는 재정비 촉진 지구긴 한데 뉴타운은 아니고, 어디는 뉴타운이고 어디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지자체의 지역별 예산으로 움직이느냐, 국가 예산 내지는 국가의 지원이 있느냐. 그래서 지역별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죠. 재정비 촉진은 이제 법령의 규정이기 때문에 학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전 본 적은 없어요. 모아타운은 브랜드고, 우리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부르죠, 법령 용어에서는. 근데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0이라고 봐요. 0. 한 명도 없어.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왜죠? 예, 아직 해보사에 아무도 없어. 해보사에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전체 블럭에 제가 많이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 힘드니까 조합장을 한 명 뽑고, 조합장을 한 명 뽑으면 이 조합장이 이제 동의수자 수 맞춰가지고 끌고 가는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이 모아타운은 여러 개 구역을 이렇게 구역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 구역을 모아서 건축협정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능한 사업인가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조합장하고 여기 4명이 모여서 건축협정을 맺어요. 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뭐 공원은 어디다 놓기로 하고, 뭐 그래서 4명이서 맺으면 그게 맺어진 건가요? 안 맺어진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조합원들한테 또 인준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 총회 열어서 뭐 다시 또 이렇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조합원들이 또 싫다 그러면 또 다시 맺어야 되고 해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쉽지 않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욕심에 대한 본능을 잘못 이해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법도 있는데, 도시재생법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뭐 공부하실 분들은 해야겠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도시재생 촉진법과 약간 다르죠. 이것도 좀 언젠가는 공부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여러 사례들,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하면 높게 나오느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추가 부담금이라고 보통 부르는 청산금이죠.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동이자 같은 경우는 현금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물 보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교회 같은 경우가 대물 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상, 대물 보상이 아니고 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지의 개념도 이제 작년에 잠깐 한번 설명드렸었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동이자 감정평가 방법, 미동이자의 감정평가는 이제 보상평가라고 부르고, 조합원의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합원의 감정평가는 자본금 산정평가예요. 아니면 토지 매입비 간주평가인데, 요 두 가지가 다른데, 요 두 가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동일한 물건인데, 이게 경매가 나왔을 때 감정평가하는 거랑, 또는 미동의자로서 감정평가하는 거랑, 조합원에서 감정평가하는 게 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금액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먼저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매도 청구와 수용. 수용할 때는 재결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 청구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청구는 민사 재판이죠, 재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수용은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재판 법정이 달라요. 예, 행정법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결인데, 이걸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이거가 이제 어떻게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그리고 왜 재개발에서는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했냐면, 분양 대상. 이 되게 어렵죠. 이게 중개사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인데, 분양 대상이 뭐냐면, 결국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받는 건 분양권이 아니에요. 입주권도 아니고, 분양 자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세법에서는 보통 입주권하고 분양 자격 같이 표현하고 있긴 한데, 분양권은 말 그대로 청약통장 가지고 갖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분양 자격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는 개념인 거고, 이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거를 옛날 국법에서는 환지 처분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예전 물건의 어떤 요건을 봐야 되는데, 이게 도로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건물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무허가면 어떠냐, 뭐 대지의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따지는 게 분양 자격 부분인데, 너무 복잡하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고가 되게 많이 터져요. 참고로 한남 3구역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리 합산 부분, 요거 아파트 못 받는 거 받는 이런 것들도 잘만 연구하면 돈 벌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일이거든요. 어떤 날짜까지는 되고 어떤 날짜 이후는 안 되고,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통계약이나 모아타운이나 관리지역에 따라서 이 분야 대상 규정이 다 다르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현 뉴타운에 가면 아현동에 재개발 구역이 있고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길 하나 차이로 오른쪽은 재개발, 왼쪽은 재건축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물하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거의 모양이 같아. 근데 왼쪽 건물은 아파트를 못 받았고 오른쪽 건물은 아파트를 받았어요. 대지권이 있냐 없냐 차이였어요. 예. 대지권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없으면 아파트를 못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게 똑같은, 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재개발 지역처럼 생겼는데 정비사업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너무 어렵다.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무허가 건축 확인원이라고 해서 확인원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는 무허가 건축 확인원이 없거든요. 무허가 건축 확인원이 없는 시도가 훨씬 많아요. 예. 그게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거죠. 근데 무허가 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일부가 있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축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항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이것도 작년에 이 수업을 안 했구나. 네. 근데 이것도 공부하면 재밌는 게 많죠. 참고로 제가 부산에 갔는데 무화 건물을 거래하려고 봤더니, 거래를 하려면 항축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항축을 확인을 했어. 명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명의 변경을 하러 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2004년도인가 5년도쯤에. 구청에 갔더니 명의 변경할 부서가 없어. 부서가 없어가지고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부서가 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나중에 회의 결과는 재산세과 가서 하래요. 그래서 재산세과 가서 명의 변경하러 왔다고 했더니 계약서 좀 보여달래요. 계약서를 딱 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 타이핑을 하더라고. 근데 명의 변경이 됐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이거 계약서가 가짜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가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짜 아니죠? 그랬더니 그럼 됐네요. 그래서 타이핑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이게 가짜면 어떡할 거냐고. 진짜 가짜 아니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때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매도인의 매도 인감이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도 그대로 재산세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방은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근데 지방도 언젠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무화 건물 주소가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무화 건물이 해당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 받으면 막 피가 막 2, 3억짜리인데. 예. 시간이 없네. 거기 주소로 갈 시간이. 명의도 없고요. 예.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는 주의하셔야 되죠. 신발생 무허가와 좀 비슷한 개념이 미사용수익 건축물이거든요. 미사용 건축물은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한 짓는 걸 봐야 되고. 오늘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질문했던 거지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점유에 따른 불허계약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할 게 많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부할 게 많아요. 다행히도. 그래야지만 일반인들은 투자를 엄하게 하거든. 계속 뻘짓하고 다니거든. 그다음에 이제 근생은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없나요? 근생은 아파트 받을 수 없어요. 없는데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예외적인 게 거의 없다. 그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구분다세대랑 협동주택이 있는데 협동주택은 막상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구분다세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얘는 아파트 30평대 받는데 문제 없어요. 이런 물건들도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규정들이 다 지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규정들을 다 따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만 도로 가지고 되지만 부산은 60이에요.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면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덕소 유타운 같은 경우에 재개발되는데 거기는 1제곱미터도 아파트 받아요.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요. 규정이 없다는 건 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도 아니고 돼도 아니고 없어 그게. 그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배정,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 아파트 배정받기도 하고 상가 배정받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배정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는 물건도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고, 또 권리합산 기준일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거를 사면 아파트를 안 주나요? 안 주는 게, 아니, 다가구 다세대로 쪼갠 거가 2003년 12월 30일 이전 건 아파트 주잖아요. 이후 거는. 아니죠. 안 주는 게 아니고, 합해서 하나 주는 거죠. 그거는 그 합산이죠. 그건 합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신축 쪼개기 한 거, 자양 사동이 신축 쪼개기 한 거, 그거는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쪼갠 걸 아파트 주나요? 안 주나요? 그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은 현금 청산하는 기준일인 거고 합산하는 기준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이 있는데 권리합산 기준일이 2008년 7월 30일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날짜 전에 신축 쪼개기를 건 아파트를 다 줘요. 오케이야. 이 날짜 이후는 합산이야. 이렇게 6개 지었어요. 아파트 몇 채 줘요? 한 채 줘요.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됐어. 구역 지정이. 뉴타운이.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이 돼요. 그래서 신속기획 재개발 추진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이 23년 1월 1일 날 나왔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요 날짜 전에는 오케이. 요 날짜 이후에는 여러 개를 지었어도 여러 명한테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안 주죠. 그죠?
그러면 요게 오케이냐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안 맞아요. 합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계획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일부 몇 개 지역 중에서 예전에 재개발이 구역정이나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옛날 권리합산 규정이 살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신축이 아파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여러 명이 합해서 하나 받아요. 근데 그거 지금 모르고 팔고 있어요. 누가요?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팔고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기사도 못 내보냈어요, 한 번도. 왜냐면 그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저한테 술을 사주거든요.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걸 아파트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들이 저를 미워하더라고. 법을 미워하지 않고. 왜 저를 미워하죠? 제가 법을 만든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다물권자 규정도 봐야겠죠. 다물권자 규정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되죠? 다물권자 규정 봐야 되고 온 가족이 한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소급 적용. 법이 내일 만들어졌고 나는 오늘 샀고 그러면 나는 이 법에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근데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거와 다르게 10개 중에 9개는 법의 소급 적용이 된다. 예. 법이 바뀐 거를 다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계신 게 많아요.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왔죠, 우리는. 많이 해왔죠. 그 다음에 조합설 인가와 합산 규정, 그 다음에 청산 규정 비교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이건 자주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요. 그 다음에 비례율. 비례율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전혀 없다. 예, 비례율은 그런 게 아니다. 예, 숫자 장난이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 합정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례율을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3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발표할 때는 어떻게 발표하냐면 100%로 발표해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례율을 100으로 수렴시키고 다른 숫자들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비례율은 높은 게 좋고 낮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국가와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구조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의 구조를 짤 때 비례를 어떻게 짜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은 지금 현재의 어떤 물건을 사서 그걸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총투자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평당가 싼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보려면 어떤 한 현장을 미리 내가 조합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처분을 미리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를 저는 어느 현장에서 다 해보거든요. 당연히 여기 합천동을 해봤겠죠. 뭐 해보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실제로 조합에서는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때 누구한테 컨설팅 하냐?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진 않더라도 중개사님들이라면 좀 러프하게라도 미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자양 이동을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의 관리 처분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조합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얼마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느낌이 어느 정도 오겠다는 걸 한번 미리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분제, 도급제, 수용 방식,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 이것들이 차이점, 이것들 차이점에 따라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손해 보는지, 그 다음에 스스로 계량 방식, 환지 방식, 보상 우선 분양 방식 이거는 이제 주간 개선 사업 방식에서 작년에 이 수업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사업성의 배분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청약통장의 분양제도, 주택법에 의한 분양제도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분양, 후분양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에 따라서 조합원들도 같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또 우리는 또 거기 안에 또 돈이 숨어 있죠. 그 다음에 주거용을 이제 재개발, 주택 재개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용인 경우에만 아파트를 주고 있는데, 이제 곧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그때의 어떤 면적의 판단 기준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산정할 때 등기 우선인지 대장 우선인지. 우선 등기 우선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는 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착공이냐 등기냐.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예, 승계 매매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물건을 주고 안 주고는 이제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고 거래는 막고 있지 않은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주택거래를 허가받는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주택거래 허가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주택거래를 할 때 그걸 허가를 받는 제도를 위헌적이라고 해서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사동화 하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죠. 예.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주택거래 허가잖아요. 예. 토지거래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예,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집합 건물이 아니고, 단독이다. 그러면 주택만 사면 돼요. 예, 땅하고 별도로. 예, 그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예. 왜냐면 토지 면적에 제한을 안 받으니까. 예. 그 다음에 땅은 나중에 다시 사오시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허가 규정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각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왜 제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냐면,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지역은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다라고 발표한 지역이 있어요. 많이 발표했죠?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상해, 얘가 좀. 이게 좀 이렇게 몇 가지 논리만 툭툭 치고 들어가면 얘는 깨지는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안 싸우고 있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재물권이 거기에 있다. 그럼 싸워야겠죠. 예. 근데 재물권이 거기에 없으니까 안 싸울 뿐인데,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오류가 많아요. 근데 이 오류를 서울시도 알아. 알아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은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행정소송 하시든가 말든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정도 알자. 그리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을 좀 더 깊게 보면 이제 뭐 더 다른 것들 5년 재산치 금지 규정이라든가 투기 가해지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공부할 게 많죠. 공부해 왔죠, 우리가 그동안. 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걸 넘어서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뭐 국가가 여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데는 없고요.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움직인 거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자. 동의서 걷고 직접 재건축을 해보자. 또는 재개발 해보자.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안에 조합설립팀이라고 해서 조합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현장을 조합을 만든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동의서를 거둘 때 언제쯤 걷어야 조합원들이 반발하지 않고 잘 걷어질지, 거둘 때 또 어떤 말을 잘 해야 좀 걷어질지, 먼저 이런 것들을 직접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직접 추진하는 현장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진하려면 이제 동의서 걷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몇 가구가 지어지고 그리고 또 사업성이 어떻게 나고 이제 이런 걸 봐야겠죠. 네, 이제 그런 걸 분석하는 거가 물론 이건 이제 도시공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를 만나서 도시공학을 공부하자. 저도 그건 모르는 분야고 그걸 공부한다고 뭐 저랑 같이 뭐 아침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 5년은 걸릴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떻게 인센티브나 용적률 상향 같은 거를 잘 판단해서 막 설계 도면까지 그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적으로 엑셀 정도만 펼쳐놓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아파트를 조합원들 어떻게 배정할 건지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 보고요. 이건 많이 했죠, 저희가 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보는 방법. 비율도 직접 짜보고, 비율을 짜본다는 얘기는 각각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다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해당 지역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MPL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MPL이나 경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추진할 때에 이제 우리의 힘 갖고 안 되니 설계업체도 불러야 되고, 철거업체도 부르고, 시공사도 불러드려야 되고, 정비업체도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를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 어떤 일을 시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시켜야 되고, 어떤 성과물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공부들을 요건 이제 조합설립팀에서 해오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직접 추진해 보자. 이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종국적인 목표. 물론 이제 그런 중에서 좋은 물건 걸리면 사면 되는 거고, 좋은 물건 걸려서 사다가, 이거 좀 시원찮네? 그러면 이제 직접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린 자료는 신속 통합 계획을 할 때, 이건 인터넷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인데, 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주민 제한형. 서울시가 만들어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채워 넣으세요라고 하는 자료들인데 그때 이제 이 자료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정비구역 지원 요건에 맞는 지역을 가져와라. 이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이 정비구역 지원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하죠.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플래닛이나 뭐 이제 뭐 닥터빌드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후도만 봐도 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아 여기는 반대가 많겠다 적겠다를 그걸 보는 방법을 제가 2부에 설명드릴 건데 헤럴드 입문자 시간에 단순하게 그냥 여기 건물이 낡았네 동의하겠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아, 여기는 적어도 30%가 반대하겠네 그럼 여기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판단으로 그러니까 수치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상가가 장사 잘 되네. 여기 뭐 미슐랭이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보는 방법.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을 넣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서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거기 서류 안에 이런 지역은 안 됩니다. 이런 지역은 됩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현장 가봤더니 이제 뭐 공공재개발로 프랜카드 걸려있네.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되고 안 되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어요. 그 서울시 이 자료는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가 되고 어디 안 되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잘 읽어보시면 아, 이런 지역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지역은 가도 되겠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1년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인가 수시 접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4,000호 정도까지는 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1차가 지금 27,000호 그다음에 2차가 지금 35,000호 2차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차, 4차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때에 법정 요건으로 맞추는 요 표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일반 투자자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중개사님들이 한 거를 알아볼 정도까지는 실력 갖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역별 평가 기준을 어떻게 보는 건지를 이제 하나하나 여기 안에 점수를 매겨서 이게 다 우리가 넣어야 될 서류들인 거죠. 물론 제가 추진하는 지역은 신통은 없어요. 저는 지금 소규모 재개발 하나 추진하는 데가 있고 가로정비 사업 추진하는 데가 있고 역세권 활성화 추진하는 데가 있으니까 요 서류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다 각각의 사업마다 이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요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제 여기를 채워 나가야 되겠죠. 요거 채워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블럭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건축물 대장 다 발급받아 보는 거예요. 이 합정은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다 받았겠죠? 합정도. 등기부등본을 다 받았죠. 예, 다 등기부등본 받아서 여기는 누가 소유하고 있고 그 외지인이 몇 프로, 현지인이 몇 프로, 그 다음에 호텔 싸움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집요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 아까 제가 자양사동 2017년도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거 다 했어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돈을 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봤자 돈 한 1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엄청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따지면 또 엄청 작은 돈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서 딱 보면 아, 이 현장은 된다, 안 된다는 감이 있어요. 이런 표들을 이제 채우는 훈련들을 조합 설립팀은 해야 되고 또는 제 수업을 들으신 중개사님들도 하셔야 되고 적어도 일반인들은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지만 누가 이런 자료 제시한다면 아, 이런 자료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되게 잘생겼네. 왜 오빠 같아. 그러니까 나 저분하고 거래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들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다. 접도율, 호수밀도, 접도율은 이번에 또 많이 또 완화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다 올린 거거든요. 선수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현장들 다니면서 선수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95년도, 6년도에 만났던 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네. 이제 이런 현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면은 정말로 재밌는 현장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아파트 입주까지 하면, 그러면은 뿌듯하죠. 네, 그죠? 저는 그렇게 제가 구역 지정을 해서 제가 분양을 하고 제가 입주를 한 현장이 몇 군데가 돼요. 이런 자료들도 좀 한 번씩 보셔라. 그래서 합정 역세권은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 물건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안 팔아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별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세권 시프트 운영 기준하고 또 다르거든요. 신통기획 운영 기준하고 또 달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운영 기준위가 누가 만들죠? 서울시 누가요? 조례는 누가 만들죠? 법제처는 법을 만들기 전에 심사하는 거고,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예.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죠? 대통령. 건설교통부령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 서울시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서울시 의원. 예. 예. 운영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요건 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행정부시장은 행정 제2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제2부시장 방침을 만들 때 운영기준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운영기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올 테지만 빌라파리들은 이런 게 필요 없죠. 예, 그냥 뭐 하면 돼요? 예, 프랜카드만 걸면 되죠. 예, 예, 하는 척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빌라파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예 추진위원회 사무실 만들죠. 추진위원회 사무실 만들면 얼마 들어요? 보증금 한 4, 5천 보증금 돌려받는 되는 거고 월세 한 2, 300 뭐 1년 되면은 한 2천 한 3년 된다고 생각하면 한 5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장 뭐 급여 해가지고 한 돈 천씩 1년에 한 1억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한 5억 쓴다고 가정하고 많이 썼을 때 그것도 안 써요 솔직한 얘기로 한 4, 5억 쓴다고 가정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딱 만들어 그 다음에 빌라 팔아요 그 다음에 한 50억 벌어 그럼 다 팔았어요? 그럼 끝났죠? 보증금 빼서 나가는 거죠. 이런 거에 속지 말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빌라파리들이더라. 이런 거에 속지 말고 2부에서는 이제 헤럴드 입문자 과정에서는 이거에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어떤 데를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쉴게요.